오케이,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요거는 저희 베이직 코스인데, 저는 이제 보통 강의를 진행할 때 그 원리를 좀 많이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되게 쉬워요, 사실. 되게 쉬운 거고, 그 테크닉을 사용하려면은 그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진원쌤이랑 최민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ART라는 테크닉도 있을 거고, MET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쓰게 되는 뭐 매뉴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본인이 이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특히나 더. 그래가지고 저는 원리를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 보통 강의나 세미나 같은 거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50% 정도 내가 습득을 하면은 많이 습득했다,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50%를 갖고 가는 최소한의 조건이 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리도 많이 알려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상근이 파열이 됐어요. 혹은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앞장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요 페이지. 이거를 그냥 갖고 와야겠다. 잠시만요. 이 페이지에 볼게요, 같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보통 이 감이란 걸 별로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잘 믿는 거는 보통 데이터로 많이 믿어요. 근거랑 데이터로 믿는 거고,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뭐 그게 논문이 될 수 있고, 서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외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선생님께서 나중에 회원님들께 티칭을 하시거나 할 때에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하면은 좀 좋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바디가 나왔어요. 그 인바디가 나왔다 했을 때에도 이 인바디 값 자체가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근육이 늘고 왜 수분이 줄어들었는지, 혹은 뭐 체지방이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식단 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드셔서 어떻게 재셨다라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좀 수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인바디랑 체질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DISC랑 MBTI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펑셔널 아나토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머슬에 들어갈 거고, 마지막은 테크닉 들어갈 거예요. 사실 제가 보통 강의 들어갈 때 마지막 5번, 이 MMT, ART, MET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은 한 절반도 못 갖고 간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있는 펑셔널 아나토미랑 그리고 머슬 아나토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조금 더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인바디랑 체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우리가 보통 인바디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이거 인바디 잘 안 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PT 선생님들은 반대로 인바디 좀 많이 보시죠. 우리 인바디에서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선생님 혹시 인바디 앱 있으세요? 앱 있으신가요? 한번 인바디 앱 한번 켜볼까요, 우리? 인바디 어플리케이션 켜가지고 처음 화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맨 처음 홈화면 있을 거고, 그 옆 탭을 보시면 변화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혹시? 그 변화 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본인의 인바디를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변화 탭 들어가시고 맨 아래를 쭉 내려보실게요. 혹시 다 들어가셨나요? 인바디 앱을 들어가셔서 홈화면에서 세 번째 탭에 있는 변화라는 탭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맨 아래를 쭉 내려보실게요. 그럼 아마 뭐 무기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바로 위쪽에 보면은 우리가 수분이 있을 거고, 그 위에 보면은 단백질 있을 거고, 그 위에 보면은 수분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혹시? 우리가 선생님들 거 인바디 보면서 봐봐요. 지난번 가장 최근에 측정했던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측정했던 거 두 번째, 수분값이랑 단백질값 혹시 달라졌나요? 오르신 분 있어요? 오르신 분? 수분 단백질이 올라왔다, 혹은 내려갔다, 내려가신 분은요? 있나요? 네. 혹은 똑같다 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인바디에는 많은 분들이 체중값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근육량값 보죠. 그리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을 보게 되는데, 체수분값이랑 단백질값을 보게 되면은 근육량값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분값과 단백질값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동시에 근육량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체중에서 근육량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우리는 체지방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퍼센트로 환율한 값이 그게 바로 체지방률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체수분과 단백질 값이 늘어나면은 근육량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봐봐요. 선생님들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직전 값과 그 직전의 값을 봤을 때 수분과 단백질이 늘어났을 때 맨 위로 올리시면 체중값이 나올 거고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근육량 값이 있을 거예요. 근육량이 늘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혹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근육량이 줄어드는지 보시고요. 혹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근육량이 거의 오차가 없을 거예요. 한 0.1 정도? 혹은 같거나. 변화가 맞나요? 맞으신가요, 혹시? 수분값이나 단백질값이 늘어났을 때 근육이 늘어날 거고, 반대로 줄어들었을 때는 근육이 줄어들 거고요. 혹은 변화가 없다고 하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회원님께 이제 식단 같은 것도 같이 가끔 여쭤보실 거예요.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 여쭤보시는데, 그럴 때에는 이 근육량 값을 우리가 늘려주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수분값과 단백질 값을 늘려주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단백질 값 우리가 보통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체중 곱하기 0.8에서 1.2 정도 곱해서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6에서 1.5까지 곱해서 드시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근육량에 대한 유지값이에요.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1.2에서 1.8까지 곱하라는데 저는 보통 1.8에서 최대 2까지 곱해서 드시라고 해요. 근데 이 초과하는 값은 사실 정말 뭐 보디빌딩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고요. 왜냐면 간이 너무 상해요, 일단. 네. 그래서 최대 맥시멈 2까지. 그러면 선생님들 계산해봐요. 선생님들의 체중값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체중값 곱하기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1.5를 곱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80이라고 하면은 1.5로 곱하면은 한 120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게 나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단백질 하루 섭취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난 수분값 볼게요. 수분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수분은 일단 몰아서 드시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5번에 나눠서 마세요. 첫 번째 아침 식사, 두 번째 점심 식사, 세 번째 점심과 저녁 사이 전에, 네 번째 저녁 식사, 마지막 5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운동을 나왔어요. 그 운동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또 추가가 돼요. 운동 전, 중, 후가 돼요. 그래서 보통 물을 한번 드실 때에는 뭐 사람마다 개개만 차이가 있지만은 300에서 500ml 사이 정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혹시 저 작은 종이컵 몇 ml인지 아세요? 작은 종이컵이 보통 120에서 130ml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시는 큰 종이컵이 보통 한 25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은 큰 컵으로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는 섭취를 하셔야 되세요. 몇 끼니마다. 혹은 방금 말씀드린 그 5번 안에. 그리고 나서 운동 전과 운동 후에는 보통 400에서 한 600ml까지 드셔야 되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는 600에서 거의 한 1리터까지 가야 된다 봐요. 그래서 만약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혹시나 괜찮다 하시면은 그 중간에 이제 회원님 잠깐 쉬실 때 계시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그런 뭐 여기서 종이컵에 담아가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텀블러를 이용하셔도 되시니까는 물을 중간마다 이렇게 섭취시키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PT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는 바로 수분 섭취가 가능해요. 근데 필라테스는 저 공간에서 다시 외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한 잔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분을 맞추게 되면은 자 수분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선생님들이 드시는 탄수화물 곱하기 3으로 보시면 되세요. 탄수화물 곱하기 3. 그럼 탄수화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1대1로 가져가면 돼요. 1대1.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단백질 120 먹는다고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햇반 210g짜리 큰 공기 기준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이 보통 65에서 70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쳤을 때 이걸 한 2공기 반 정도? 아니, 거의 한 3공기 정도? 또 이제 2공기 정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벌컵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탄수화물 2까지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약 240g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가 이제 거의 한 3공기 조금 넘는 값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던지신 거고요. 거기에서 곱하기 3을 한 값이 그게 바로 수분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단순계를 했을 때 210g 곱하기 3을 하면은 630ml 정도 될 거고 그게 최소값이에요. 거기서 운동 전중후와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 운동 전중후 했을 때 500 뭐 전과 후에 500ml 드시면 1리터 될 거고
운동 중에 만약에 내가 700을 드셨어요. 그럼 1.7리터 될 거고, 여기서 630을 더하면은 2.3리터가 나오겠죠? 이게 그 사람의 하루 섭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이렇게는 하셔야 최소 내가 근육을 늘릴 수가 있어요, 같이. 네. 근데 보통 이제 회원님들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아, 선생님, 저 요즘 단백질도 많이 먹고, 물도 자주 마시는데 왜 안 늘죠?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그런 데이터를 다 보내보라고 하면은 훨씬 떨어져요, 이 값이랑 비교해보면은. 그러면 그때서야 선생님들께서 이 값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돼요. 수분은 이만큼 드시는 거고, 탄수화물 이만큼 드셔야 된다, 단백질 이만큼 드셔야 된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수분을 머금고 쓰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실 때 오히려 탄수화물 안 드셔버리면은 수분 자체가 저장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오히려 빠지거나 유지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려면은 탄수화물 무조건 드셔야 되세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라 그러면은 당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한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제한이라는 게 과도한 당 섭취를 제한하는 거지 당 자체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이어트가 보통 우리 예전에 했었던 뭐 황제 다이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3일 동안 단백질 먼저 먹고 시작하는 거 뭐죠? 그 교수님이 하시는 거. 아, 뭐였지? 키토 말고. 아, 까먹었다. 어쨌든 그런 다이어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단백질만 드시면서 뭐 지방이 이제 탄수화물로 전환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에너지가 쓰인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로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 다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거지, 그걸 장기적 효과를 갖고 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값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기준 20에서 25% 정도 정상 범위로 보고요. 남성분들은 15에서 20% 사이를 정상 범주로 봐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5% 미만으로 빠지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여성 불순이 좀 올 수 있어요. 생리적인 불순이 올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인바디가 저희는 인바디 270 버전이에요. 720이나 770 버전처럼 높은 버전을 가게 되면은 이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선생님 표현되는 값이 0.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0.80이 정상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미만 떨어지면은 되게 마르신 체형이다 볼 것 같고요. 반대로 0.85 이상 넘어 0.90 넘어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복부 비만 좀 있으신 분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내장지방 레벨이라는 게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720과 혹은 770 그리고 인바디 270 버전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는 레벨로 표현이 돼요. 이 레벨은 5 미만이 좋은 값이에요, 저희한테는. 근데 반대로 720, 770 버전 이런 데에서는 60 미만이에요. 여기는 숫자로 표현이거든요, 레벨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내장지방 많으신 분들은 60 초과하신 분들도 되지만은 실제 고도비만 있으신 분들은 100이 넘어가요, 100. 그래서 그 기준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 알고 있었냐면은 우리 쪽에서만 측정하신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현 인바디를 보게 되면은 막 인바디를 막 720, 770 보건소나 병원에 측정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값들을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인바디 측정했던 거 값 나온 거고, 네, 다 증명하는 값들이에요. 섭취 방법은 이렇게 들어간다. 방금 설명드렸고, 저희 체질은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체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보통 이건 한의학 쪽에서 많이 보는 건데, 보통 태양인, 그리고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총 4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태양인이 빠져있을 거예요. 태양인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걸 드시더라도 그냥 타고난 근육형을 갖고 계신 체질이에요. 숨만 쉬어도 근육이 붙는 체질.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저희가 보는 체질이 3가지를 봐요. 소양인과 태음인, 소음인 보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상체 비만과 하체 비만, 그리고 복부 비만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처음 쉬운 방법은 식습관이에요. 먼저 맵고 짠 거 좋아하시고 야식 복식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상체 비만 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자, 뭐 아니면 빵, 밀가루 이런 주전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체 비만, 그리고 집밥보다는 뭔가 외식이라든가 배달음식 혹은 초딩 입맛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마른 비만에 속해요. 배만 톡 튀어나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 체형적인 특징과 성격적인 특징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체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소양인 분들은 다리가 되게 길어요.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고 되게 글래머러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예인으로 보면 박봉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 비만 좀 속해요. 대부분 좀 골격이 되게 크고요. 그래가지고 하체 쪽 자체에 그
근육이 많이 발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허리 라인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가슴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기도 하고, 네. 여성분들 기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팔과 다리는 되게 얇아요. 근데 반대로 배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올챙이 배 체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소양인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되게 예민하세요, 일단. 예민하기도 하고, 태음인 분들은 되게 침착하고 과묵하신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회원들을 보면은, 아니다, 안 볼게요. 그리고 소음인 분을 봤을 때는 되게 좀 공주 스타일이에요. 되게 까칠하고, 조금,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양인 분들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공주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까칠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을 좀 이렇게 우쭈쭈 많이 해주는 거 좋아한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 내부장의 특징이나 이런 거 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 다이어트 유형을 보면은 소양인 분들은 폐 활량이 되게 좋으세요. 운동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러닝 같은 것도 하시면은 되게 잘 뛰시는 분들이신데, 이러한 분들은 급진급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잘 빠지면 되고 고무줄 체형이다 라고 볼 것 같고요. 하체 비만 갖고 계신 태음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잘 부어요. 그래서 물만 마저 살쪄야 하시는 분들이에요. 소음인 분들은 호르몬 분비가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살이 잘 빠지는 체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음인분들 있고 양인분들 있잖아요. 음인분들은 신부체온 온도가 낮으신 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인분들은 신부체온 온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신부체온의 기준은 직장 내 온도예요. 우리가 직장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온도 자체가 36.5도를 초과하는지 혹은 그 미만인지를 보는 거고, 1도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면역력으로 봤을 때는 약 40%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양인분들은 이런 잔병 치레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태음인이나 소음인분들, 특히나 소음인분들은 잔병 치레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한 40% 정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소양인분들, 상체 비만이신 분들은 아침 식사 잘 하시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해줘야 되고요.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체온과 순환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음인이나 소음인분들은 신부체 온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서 순환이 잘 안 일어나요. 그 순환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혈액순환, 두 번째 우리의 림프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은 혈액이 다니는 길이고, 림프순환은 지방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맵거짠 거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뭐 간식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시면은 이 소금, 나트륨 몸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나트륨이 살이 찌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수분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몸을 붓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부종값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살이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종이 빠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장지방이 빠지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피하장이 빠지고, 마지막 네 번째가 셀룰라이트가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안 빠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이 되게 잘 빠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살이 되게 늦게 빠질 거예요.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갈려요. 그리고 아까 앞서 했었던 인바디랑 연관 지으면은 수분값이 처음 측정했는데 만약에 30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측정은 갑자기 29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이분이 수분을 안 드셔서 빠진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종값이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를 270 버전을 봤을 때는 부종값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높은 버전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세포 내외 수분비가 나오게 되고, 세포 내수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배를 봤을 때 땡땡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배도 되게 말캉말캉한 배가 있고 땅땅하신 분들이 있으잖아요. 세포 내수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배가 되게 땡땡해요. 그리고 반대로 세포 외수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뱃살 되게 출렁출렁거려요. 이걸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종값의 정상 범주는 0.380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0.380보다 높다. 0.381, 보통은 뭐 부종 많으신 분들 0.383부터 시작하거든요. 383, 385 이렇게 들어가는데, 심하시면 0.399까지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종이 많기 때문에 부종부터 관리해줘야 돼요. 그 관리하는 건 첫 번째, 반신욕 혹은 족욕이 되고요. 두 번째, 따뜻한 물 드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게 하체 비만과 복부 비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 들어가야 될 솔루션 중 하나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회원들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여쭤본다고 하시면은 선생님 딱 보이시잖아요. 이분은 어디 쪽에 조금 더 살이 많이 있구나.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게 뱃살인지, 팔뚝살인지, 혹은 허벅지살인지, 아니면 종아리가 두껍다든지. 그런 것들 보고 나서 이거에 맞춰서 솔루션 들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일단 앞에 인바디랑 체질 끝난 거예요.
좀 빠르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궁금해서 바로 여쭤보세요. 자, 그 다음에 DISC는 MBTI인데 요거는 진짜 간단히 설명 넘어갈게요. DISC 한번 볼게요. 먼저 D형 같은 경우는 심지어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DISC? 네. 네, 뭐 나왔어요 혹시? 뭐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그때 두 분이 똑같았었나요? SC였나? 은지 선생님이랑? 그쵸? 그리고 ISSI였나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은 S형부터 볼게요. S형 분들의 특징은 일단 되게 계획장적이요. 근데 MBTI랑 좀 달라요. MBTI 같은 경우는 J가 계획장적이시죠. 여기서 S이신 분들은 보통 일정한 틀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수, 금 운동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 틀에 맞춰서 생활하는 루틴을 갖고 계신다 볼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은 그 틀이 깨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늘 운동을 가야 되는데 치킨을 먹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또 거절을 잘 못해요. 성향상 되게 착한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치킨을 먹게 돼요. 그러면은 내 운동 루틴이 한 번 깨졌잖아요. 한 번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그 틀 깨지고 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포기하게 돼요. 우리가 회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식단을 초반에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 계세요. 잘하신 분들. 막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처음에 식단 관리에 딱 두 가지 설정드리거든요. 첫 번째, 국물 안 드시는 거. 즉, 숟가락 안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평소에 드시던 것보다 3분의 1만 적게 드시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솔루션 드렸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닭가슴살, 현미밥만 드시고 야채도 안 먹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대부분 2주 이내로 포기할 가능성이 한 200%예요, 200%. 그런 분들 대부분은 다 S형 나와요. 네.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오히려 그때 초반 관리가 되게 빡세게 들어가신 분들은 2주도 안 돼가지고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향을 그래서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군으로 보게 되면 공무원 용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성향상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인바디 할게요, 아니면 3D 체형 분석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앞과 뒤가 다른 거, 특히 말이 달라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내뱉었으면 그 말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말에 회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드실지 설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분이 결혼 웨딩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주말 동안에는 뭐 중식을 드셔야 된다. 그럼 중식보다는 뭔가 한식 쪽으로 들어가시되 국물 안 드시고 몇 것 정도 빼고 그 상태에서 웬만해서 뭐 샤브샤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S형 분들이고, I형이신 분들은 보통 관계지향적이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MBTI를 보면은 약간 ENFP 아니면 ESFP 같은 분들이에요. 되게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 많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분들은 유대관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뭐 PT라든 필라테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냥 운동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그런 감정에 대한 호소에 되게 약한 편이다 볼 것 같고요. 동시에 이분들은 그 티칭에 대한 그 재미를 많이 동반해주는 게 좋은데, 반대로 너무 이거에 빠지게 되면은 수업 자체가 되게 수다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운동 안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재등록도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형이신 분들은 뭔가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줘야 돼요. 같이 대하는 건 너무 좋지만은 어느 선은 지켜서 가야 된다. 선생님들 그 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속하는지. 그리고 나서 C형이신 분들은 되게 논리지향적이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보통 데이터를 많이 믿어요. 선생님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갖고 오는 그 답변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혹은 인바디 데이터라든가 혹은 3D 체형 분석에 대한 데이터 값을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해주고 근거를 갖고 보여주기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솔루션을 들을 때는 숫자랑 데이터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보통 개발자, IT 쪽 종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서 D형이신 분들은 되게 목표장치신 분들이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직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되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항상.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보통 사업가나 대표자 유형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뢰를 확보만 하면은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회원들이지만은 반대로 신뢰 확보가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를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초반은 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 따라오게 되고, 이분들은 S형분들은 반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왜? 알아서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원들이 우리가 굳이 관리 안 하더라도 알아서 식단 잘 하시고 알아서 운동 잘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D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칭찬, 인정 욕구 이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자주 해주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되게 많이 얻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반대로 너무 강하게 푸시하면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거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면은 DISC 간단히 볼게요. MBTI 넘어갈게요. MBTI는 그 유튜브에서 일상품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 네. 그래서 MBTI 처음 봤을 때 선생님들이 본인 MBTI 한번 보세요. MBTI 보고 그 다음에 내 연인 관계 혹은 내 가족들의 MBTI를 보시고, 그리고 내 친구들, 친한 친구들, 그분들의 MBTI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해박 들어갈게요. 오케이, 딱 30분 걸렸네요. 근데 그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가 근수축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아이소메트릭, 그 등적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을 봐요. 아이소토닉. 그 하나 더 있죠. 아이소카이네틱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는 빼고 볼게요. 걔는 등속성 운동이니까 우리랑 관련 없으니까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재활 운동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는 아이소메트릭 많이 가져가요. 네, 등적성도 많이 갖고 간다 볼 것 같고, 근 활성도 가장 높은 그 운동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등장성 운동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죠. 단축성 운동, 컨센트릭 컨트랙션과 신장성 운동, 이센트릭 컨트랙션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근육통이랑 관련 있는 게 이센트릭 컨트랙션인 거고, 실제로 근성장과 연관이 있는 것도 이센트릭 컨트랙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이 보통 운동하실 때 되게 성격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엄청 빨리 할 거예요. 계속 계속 당기기만 하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운동 티칭할 때는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명드려요. 이 신장성 운동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육 같은 경우 성장을 하려면은 천천히 해야 근육이 성장하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기기만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근육이 다칠 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 회원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되게 그냥 성격만 급해가지고 빨리 당기고 빨리 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혹시 누구 있으시죠? 보미님. 저 진짜 딱 보미님 생각했거든요. 네. 보미는 엄청 급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보미는 이렇게 운동하면 우리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라님 들어가세요. 자, 다음 장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제 진원쌤이랑 그리고 수민쌤께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 관절이라는 곳에는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가동성을 담당해주는 관절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빨간색 부분이 가동성을 담당하는 관절이고요. 노란 색깔이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이에요. 우리가 어깨 쪽 볼게요. 쉽게. 어깨 쪽 봤을 때 우리가 스카플라, 우리 지금 날개뼈 쪽 지금 무슨 색이 되어 있죠? 노란색이죠. 그럼 안정성 담당하는 거네요. 맞나요? 그럼 바로 그 옆에 견봉 쪽, 이 팔뼈 쪽, 여긴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빨간색 돼 있죠. 그럼 가동성이죠. 만약에 안정성 자체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날개뼈의 불안정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동성에서 더 많은 과한 움직임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한 운동성, 과운동성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안정성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 과한 움직임을 인해 가지고 안정성이 오히려 여기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안정성이나 문제 때문에 가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가동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순서는 없다 그럴 것 같고, 그냥 하나씩 해결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날개뼈, 우리가 흉추기 좀 볼게요. 흉추기 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모든 색깔이 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동성 되어 있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부 흉추예요. 상부 흉추는 흉추 T1부터 T4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게 경추예요. 근데 경추도 위쪽과 아래쪽 나뉘어요. 위쪽 같은 경우는 C1과 C2가 상부 경추로 부르고요. 아래쪽 C3부터 C7까지를 우리는 하부 경추로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하부 경추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상부 경추와 상부 흉추에 대한 이 가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상부 경추와 상부 흉추의 가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부 경추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많이 생기는 게 보통 뭐 HIV/ED 같은 뭐 목 디스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목에서 뭔가 찝히는 느낌 난다든가 뒤에서 뭔가 뻐근한 느낌 난다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생긴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회원들 몸을 봤을 때 어깨가 아프대요. 그럼 어깨를 볼 게 아니고 그거랑 인접한 관절들을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팔을 올렸어요. 어깨가 아프대요. 그러면은 GH 조인트의 문제가 아니고 ST 조인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T스파인에 대한 움직임을 봐줘야 돼요. 네. 그게 나오면은 어깨 관절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요거까지 간단히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들 혹시 그 고요수용성 감각이라고 아시나요? 네, 프리포리오셉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고요수용 감각은 총 세 가지로 있죠. 근육에는 금방줄, 머슬 스핀드라는 게 있고 힘줄에는 우리가 골기관 기관, 그래서 GTO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절에 관절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테크닉을 알려드릴 거예요. ART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ART는 뭐냐면은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 해가지고 능동성, 우리가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풀어주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MET라는 게 있어요. MET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이라 가지고 상호 억제 기법을 활용한 기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PIR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포스트 아이소메트릭 릴렉세이션이라는 기법인데 이게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골기관 기관 GTO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요 마우스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최대 무게예요, 최대 무게. 근데 여기다가 은지쌤이 와가지고 이거를 딱 얹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최대 무게를 들었으니까는 더 이상 무거움을 못 드니까 탁 놔버리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장력 반사를 일으키는 GTO에 대한 역할이에요. 과한 무게를 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과한 그것보다 더 과한 무게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관절 혹은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주는 역할. 그게 바로 GTO 역할인 거고, 발목을 접질렀을 때, 순간적으로 접지를 때 우리가 발목이 딱 돌아가면은 그냥 돌아간 채로 있는 게 아니죠. 순간 탁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머슬 스핀이라 부르게 되는 금방추 역할이에요. 과하게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게 바로 금방추 역할이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따가 사용하게 될 MET 기법을 같이 볼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머슬 임발란스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불균형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아고니스트 있어요. 아고니스트 뭐죠? 아고니스트? 주동근. 시너시스는요? 협력근. 안타고니스트는요? 기랑근. 자, 우리가 이 주동근, 그 다음에 협력근, 기랑근 알고 있어요. 주동근 옆에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주동근은 보통 약화되거나 저활성화된다 라고 하세요. 약화, 저활성. 이게 주동근이에요. 자, 시너시스트, 협력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세해지거나 과활성화돼요. 협력근은 우세해지거나 과활성화된다 볼 것 같고, 마지막 안타고니스트, 기랑근 같은 경우는 단축되거나 뻣뻣해져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깨 관절 볼게요. 어깨 관절. 어깨 관절에서 내회전 누가 하죠? 내회전. 내회전의 주동근 누구예요? 견갑하근.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있죠. 얘에 대한 기랑근 누구예요, 그러면? 소원근, 그리고 누가 있죠? 극하근. 두 가지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협력근 누구예요? IR을 만드는 협력근. 총 3개 있죠, 3개. 대흉근, 광배근, 하나 뭐 있죠? 대원근. 근데 대원근은 거의 이제 빼고 보통은 광배근과 대흉근을 많이 보긴 해요. 자,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 중에서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은 보통 약화되는 근육 중 하나거든요. 얘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반대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광배근과 대흉근이 과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은 단축해지고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닭이냐 달걀이냐 그게 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남성분들은 대흉근과 광배근 운동, 등 운동, 가슴 운동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는 반대로 이 안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약화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회전 운동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극하근과 소원근이 먼저 단축해지고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견갑하근이 약하다고 정확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가 먼저냐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여기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이 골반 쪽에서 한번 볼게요. 골반 쪽에서 그 힙에다 플렉션 머슬 누구 하죠? 플렉서? 힙 플렉서 누가 해요? 장요근이죠. 네. 힙에다 익스텐션 누가 해요? 대둔근. 그 다음에 보조, 협력근, 햄스트링. 그쵸. 네. 얘는 똑같은 거예요. 장요근 자체가 원래는 장요근이란다. 원래는 대둔근 자체가 익스텐션 만들 때 약화되고 저활성이 시작하면은 기랑 관계에 있는 장요근 자체가 단축해지고 뻣뻣해지기 시작하고요. 대둔근에 대한 협력근을 만들어주는 햄스트링 자체는 과활성화되고 우세해지기 시작해요. 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밑에 있는 4번에 있는 시너지스 도미넌스예요. 협력근 우세 현상. 우리가 보통 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견갑하근이 약화되고 저활성화 됐어요. 그럼 반대로 협력근에 있는 우리가 광배근과 대흉근이 과활성화되고 우세된다 했잖아요. 그 협력근 자체가 우세해지는 것을 우리는 협력근 우세 현상이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4번 시너지스 도미넌스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레시프로컬 이너비션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억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딱 퍼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2두와 3두의 힘 비율이 1대1이나 쳤을 때 만약에 2두가 작용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 잡고 있는 3두가 똑같이 1의 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팔꿈치가 굽혀질까요? 안 굽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3두근이 힘을 놔줘야 돼요. 0.7이 됐든 0.3이 됐든 놔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2두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활용한 테크닉이 그게 바로 레시프로컬 이니비션, 상호 억제라는 거예요. 네, 이건 이따 테크닉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테크닉 RI라 부르겠는데 이게 바로 MET 테크닉 중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아이소메트릭 릴렉세이션 이거는 GTO를 활용한 거고요. RI라는 기법은 레시프로컬 이니비션, 이 상호 억제를 이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론 이제 끝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되는 거? 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바로 넘어갈게요. 어깨 볼게요. 스카플라. 숄더 볼 건데 선생님 그 숄더에는 우리가 관절 4가지가 있죠. 혹시 뭐뭐 있죠? ST 조인트, GA 조인트, AC 조인트, SC 조인트 총 4가지가 있죠. 요거를 이제 알고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스카플라 볼게요. 해박 다 아시죠? 위치 선생님들.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선생님 혹시 이거 저거 안 돼 있네. 그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는 스페너스 포사, 수파라스페너스 포사, 그래 인프라스페너스 포사,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글레노도 캐비니티, 그리고 그 아크로미온,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수페리얼 앵글과 인페리얼 앵글, 메디얼 보더 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이거 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스파인까지 갈게요. 스파인까지 요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 나갈 거니까는. 휴머러스 볼게요. 휴머러스는 그레이터 투버클, 레서 투버클, 그리고 델토이드 투벌러시티 까지만 알면 돼요. 지금은. 아니다. 인터투버클라 그루브, 이거는 바이시피탈 그루브라도 부르거든요. 요 바이시피탈 그루브까지만 알면 돼요. 인터투버클라 그루브,
이거를 바이시피탈 그루브라고 부르는데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자, 스프라스펜터스 볼게요. 극상근. 자, 우리가 극상근 같은 경우는 근데 극상근의 역할이 뭐죠? 그 액션이 뭐죠? 액션? 극상근 뭐 하죠? 숄더의 에이비덕션 만들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밑에 보면 스캡션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숄더에다 에이비덕션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스카플라 플랜이라고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네, 날개뼈는 혹시 앞으로 기울어지는 혹시 아세요? 30도 앞으로 기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을 따라서 가는 걸 우리가 스카플라 플랜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극상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동근은 숄더에 대한 에이비덕션 맞지만 실제로는 스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캡션. 그걸 우리 스캡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극상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손상 있는 근육 중 하나예요. 가장 많이 손상 있는 근육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극상을 한번 촉진해 볼게요. 선생님들 우리 스파인 있을 거예요. 스파인 쭉 따라가면은 이렇게 아크로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요 움푹 패인 데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극상근이에요. 시원하신가요 요거? 되게 많이 시원하실 거예요. 요거 누르면은 요게 극상근이다 볼 것 같고 우리 회전근개 중 하나다 볼 것 같아요. 자, 인프라스펜트 볼게요. 극하근. 극하근은 주동근은 그 기능은 우리가 ER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가서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 똑같이 ER을 만들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볼게요. 서브스카플라리스 견갑하근인데 아까 극상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손상되는 근육이잖아요. 얘는 가장 많이 약해지는 근육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필드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극하근입니다. 이 견갑하근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약해지기도 하지만은 진짜 많이 뭉치는 것 중 하나예요. 어깨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리겠지만은 광배근도 풀어봤어요. 그리고 능형근도 풀어봤어. 견갑근도 풀어봤어요. 상부승모근 풀어봤어요. 중부승모근, 하부승 운동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 그럼 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얘가 약해진 게 아니고 얘가 뭉쳐가지고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촉진 어떻게 하냐면은 잡고 겨드랑이 안쪽 손 넣어봐봐요. 이렇게. 그럼 깊숙이 들어가면은 잡혀진 게 하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잡고 살짝 움직여봐. ER로. 그러면 약간 아프거나 시원한 느낌 날 거예요. 이게 극하근이에요. 견갑하근. 네. 겨드랑이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면 딱 잡힐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견갑하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협력근 우세 형상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상어 억제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협력근 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배근과 대흉근에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상어 억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극하근과 소원근에 의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델토이드 한번 볼게요. 델토이드. 자, 우리 델토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 옆쪽, 뒤쪽으로 나뉘죠.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렉션과 IR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그 팔 앞쪽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아마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살짝 몸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죠. 이게 그래야 엔테럴 델토이드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들 델토이드는 이게 실제로 A, B 덕션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보통 A, B 덕션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극상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상근의 역할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죠. 얘는 스캡션에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요게 A, B 덕션, 스캡션이죠. A, B는 요 방향이잖아요. 근데 극상근이 여기서 당길 때는 올라갈 때 로랭글 할 때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팔이 올라갈 때 이 둥근 부분에서 아래쪽 내려가는 역할. 이거를 극상근이 올라가면서 같이 당겨주는 역할도 해줘요. 근데 이거를 그 델토이드 같은 경우는 미들 델토이드는 올라갈 때 그냥 부딪히게 만들어요. 바로 그냥 쭉 뽑아버리거든요. 임피니언 버드 생기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충돌증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측면 삼각근에다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견봉한 공간이 좁아지면서 충돌이 발생해. 그게 충돌 증후군이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얘도 그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측면 삼각근도 풀어줘야 되는 근육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극상근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약화되고 저하되게 되면은 그걸 인해서 협력근이었던 측면 삼각 자체가 우세해지고 과활성화 되는 거. 그게 바로 또 협력근 우세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쪽인 후면 같은 경우에는 단축돼 뻣뻣해지겠죠. 그게 단축돼 뻣뻣해지는 게
바로 포스트셀 캡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포스트 델토이드는 호리젠탈 A 비덕션 만드는 거, 익스텐션 만드는 거, ER 만드는 거. 요건 알고만 계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팩 메이저 볼게요. 메이저. 자, 우리가 대흉근이에요. 대흉근. 대흉근 같은 경우는 호리젠탈 A 디덕션 만들죠. 근데 우리가 클라비클과 스터넌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클라비클 쪽에 붙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스터넘 쪽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윗가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이런 덤벨 가지고 하는 윗가슴 운동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가 바이시피탈 그루브거든요. 요거.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쇄골지에 붙어 있는 애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쇄골지에 붙어 있는 애를 우리는 보통 윗가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흉골지에 붙어 있는 이걸 우리는 보통 아랫가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능을 보게 되면은 클라비클 쪽에 붙어 있는 거는 플렉션을 만든대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터넘에 붙어 있는 부분은 익스텐션 만든대요. 익스텐션은 게 중립 자세 익스텐션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해박 자세가 아니고 위에 올라간 팔을 내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 많이 하게 되면 케이블 크로스오버 위에서 아래로 당기죠. 이게 아래 가슴 운동 혹은 가슴 중심부 쪽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터넘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은 대흉근 자체가 위에 올라간 팔을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혹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 볼게요. 코라코브라키얼리스예요. 자, 우리가 5회 완근인데 테레스 메이저까지만 할게요. 코라코브라키얼리스. 얘는 대흉근의 동생이라고도 부르는 근육 중 하나예요. 둘이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숄더 헤드 플렉션과 A 디덕션 만들게 되고 얘는 그 2차 굴곡근이자 모음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얘 밑으로 신경이 안 지나가요. 혹시 뭐가 지나가죠? 얘 밑으로? 그렇죠. 상한신경증이 지나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한신경증이 그 뭉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사각근이 뭉쳐서. 두 번째, 소흉근이 뭉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코라코브라키얼리스 때문이에요. 오해완근 때문에. 일단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라티스무스 돌시 볼게요. 자, 광배근이에요. 자, 광배근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죠. 얘는 실제로 선생님들 나중에 광배근에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칭의 원리가 뭐죠? 스트레칭의 원리. 그 근육의 기능에 반대 기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배근의 기능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를 하나씩 다 스트레칭 해보시면 좋아요. 숄더는 익스텐션 있으면 숄더 플렉션 먼저 시켜보고 AD 있으면 A 비덕션 시켜보고 IR 있으면 ER을 시켜보고 그 상태에서 숄더 디프레션 들어가니까는 어벌드 로테이션이랑 엘리베이션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 LPHC 박스라고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그 룸보 펠빅 힙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되는 LPHC 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루어주는 구성원 중 하나 보실 것 같고 얘는 실제로 이 지금 요 하얀색 부분 있죠? 하얀색 부분까지 이렇게 골반 연대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뭉쳐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날개뼈 하각 쪽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광배근이 뭉치기 시작하면은 날개뼈 아래로 점점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위쪽에서 뭉치는 근육이 그게 바로 견갑거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광배근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자꾸 당겨 얘를. 그러면은 위에서 텐션을 버텨야 되는 근육이 이게 바로 견갑거근인데 얘가 점점 막 늘어나요. 계속 늘어날 수 없잖아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뭉치는 게 견갑거근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현주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광배근이 타이트하다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오른손 잡이라고 하면은 왼손은 키보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오른손은 보통 마우스는 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광배근이 아이소메트릭을 해요. 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소메트릭은 근육에 대한 활성도를 가장 많이 높이는 운동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광배근이 단축되기 시작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목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신 분은 오히려 광배근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운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운전도. 근데 혹시 운전 어떻게 하세요? 운전 또 어디 잡아요? 위에 잡네, 위에. 다들 위에 잡으시네요, 이렇게. 네. 얘를 잡게 되면은 똑같이 광배근에 대한 아이소메트릭 운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운전대는 차라리 아래 잡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것만 알고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그 트렁크에서 입시 라테랄 로테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목이 들어갈 때 한번 나올 건데, 광배근의 동체 회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 광배근이 활성화되면은 왼쪽으로 회전이 일어난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것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테레스 메이저예요. 얘는 광배근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코라코블라큘리스는 대흉근의 동생이었잖아요. 얘는 광배근의 동생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오케이. 저 이제 실습 좀 들어가시죠. 바이셉스랑 브라키올리스, 트라이셉스는 지금 몰라도 돼요, 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들어도 할게요. 처음에 스프라스펜투스. 저희 실습 바로 들어갈 건데, 한번 이제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가지고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형선생님, 졸리죠? 일로 와요. 누워요, 빨리. 이제 이거 어딨어? 잠시만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감사합니다. 이 끝이죠? 끝이죠. 주문했어요. 내일 한번 저도. 여기서 한번 엎드려 볼게요. 엎드려 주시고, 은지씨 저 한 번만 해줘요. 그리고 진원쌤이랑 수민쌤은 일로 와서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지금은. 많이 보고, 많이 당해봐야 돼요, 지금은. 많이 촉진한 것도 좋은데, 실제로 당해보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우리가 극상근부터 볼게요, 극상근. 스파인 있어요, 스파인. 여기 날개뼈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스파인이 있어요. 쭉 따라가면은, 여기 아크롬이 될 거고, 이 위쪽으로 이 온폭 페인 부분, 여기가 극상근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 그리고, 스파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 요거 있죠? 여기가, 우리가 극하근과 소원근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극상 같은 경우는 되게 시원한 느낌 많이 나게 되고요. 되게 시원한 느낌 나게 되고, 여기는 좀 아픈 느낌 많이 나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극상을 거의 안 풀어요. 극하근과 소원근을 많이 풀게 되는데, 팔 가지고 여기를 잡고 살짝 눌러줘요, 그대로. 그래서 아파요, 혹시? 네, 보통 어깨 아프신 분들, 라운드숄더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엄청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되게 찌르는 통증 나게 되고요. 넓적한 면을 그대로 쭉 눌러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볼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 근육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극상, 극하근.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레리스. 서브스카플레리스는 형사 한번 발 한번 넣어보실게요. 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할게요.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쪽 들어가서 아파요, 형사. 잡아주고 이거 잡으면 이게 견갑하근이에요. 얘는 여기도 있지만은 쭉 따라가요. 잘 아시겠지만 날개뼈 안쪽 면에 그냥 널찍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잡고 살짝 ER 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했던 방법은 매뉴얼로 그냥 풀어주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게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이에요. ART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RT의 원리는 근육의 최대 수축에서 최대 이한 범위를 가주는 거예요. 최대 수축이니까는 IR이 나왔다가 최대 이한 범위, ER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ART 원리입니다. 그리고 잡을 때도 한 곳만 잡는 게 아니고 위치 이동해가면서 잡아주고 다시 또 위치 이동해서 잡아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얘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보통 어깨 아프신 분들이 다른 애 다 풀어도 효과가 없으면은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델토이드 볼게요. 델토이드는 우리가 보통 측면 많이 건드는데 옆쪽 한번 놓으실게요. 옆쪽 보시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요 옆에 라인이죠. 근데 아까 이제 델토이드 투벌러시티 말씀드렸잖아요. 델토이드 투벌러시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합쳐지는 부분 여기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환 가지고 살짝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눌러주시고 어깨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은 보통 여기 눌렀을 때 시원하거나 아니면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나 50kg 먹거나 이러신 분들 되게 엄청 아파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살짝 눌러만 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델토이드 들어가는 거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함께.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팩이니까 다음부터는. 예. 근데 여기까지 해서 한 번씩 쭉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씩 제가 봐드릴게요. 다 하나씩.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짝을, 일단 저희 기존 선생님들이랑은 다 서로 찢어져야 돼, 일단. 네. IR은 여기서 들어갈 때 잡았잖아요, 쌤. 잡았으면 이만큼. 팔. 팔이 AB 말고. 네. 조금 더 세게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책상에 씹어서. 지금 그래서 풀어주세요. 여기 갑자기요? 반대쪽에 드릴게요. 시원하세요? 좋아요. 지금 형제세 앞 괜찮아요? 진짜요? 아파요? 네. 저는 항상 아프던데. 누워보세요. 이제는 견갑하근. 느낌 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다 견갑하근이랑 관계랑 느낌이 되세요? 비슷하게 잡히죠? 좀더 세요. 맞아. 보면 팔 나연쌤 똑같은 건데 여기서 말고 가까이 붙여가지고 잡고 그대로 잡고 그대로. 힘 빼보실게요. 잡고 그대로 합니다. 지금 잡는 거는 날개뼈 안쪽 잡는 거지 형님쌤 말씀하신 광배를 잡는 건 아니긴 해요. 네. 날개뼈 안쪽.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 따라서 잡으시면 반대로 해보시 반대로지. 이 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육이 너무 두껍죠. 그래서 만약에 진원생 같은 회원님이 오시면은 이제 손가락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네. 끝? 다 했죠?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난스 할까요? 난스 저. 여기 진원 선생님 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쭉,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극상근이요? 네. 극상근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원래. 손으로. 딱 페인 부분 있잖아요. 그냥 거기만 당겨줘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연 선생님, 요즘 운동하세요? 나연 선생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네? 필라테스 안 하세요 요즘? 필라테스는 가끔이요. 옆쪽으로 서서 전환으로 밀어주는 고기였어요, 고기. 극하랑 소음건들 할 때는 잡고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살짝 눌러주면 돼요 그냥. 대표님. 왜요? 시원해요? 오케이, 좋아요. 시원하대.
형쌤, 여기 좀 풀어주세요. 여기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손으로 쪽지하면 네. 이렇게 눌리는 부분을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서 네. 좋은데 네. 팔꿈치로 팔로 하면 하면 그 감각이 조금 맞아요, 떨어져요. 맞아요. 그럼 손으로 해도 돼요? 여기는 네. 손으로 해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손을 안 쓰는 이유가 관절이 진짜 엄청 상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회원님 한 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40명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다 하면은 진짜 손가락 관절이 와요. 네. 제가 그걸 작년에 겪어봐서 그래서 웬만하면 손 안 쓰라 그래요. 네. 해도 돼요. 네. 손이 원래 감각이 뛰어나니까는. 은지 시원하세요, 은지 선생님? 말씀 제대로 못하세요. 이거 다리 왜 이래요? 다리 왜 이래요? 은지 선생님. 여기서 안 됐어요. 자, 앞으로 스트레칭 안 하면은 운동 금지. 봐봐요. 은지 허리 아프죠? 나영선 뭐 하세요, 나영선? 이거 왜 이래요? 손 왜 이래요? 나영선, 근데 나영선도 이거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오빠보다 성공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같이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하세요. 하죠. 저 월요일도 했어요. 네. 오늘 빼고 다 했어요, 오늘 빼고. 네, 맞아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광배 잡을 때, 광배란데. 잡을 때 광배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 대부분.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쑥 들어가요, 쑥. 쑥 들어가서 잡으면은 딱 잡혀요. 잡고, 돌리고. 글쎄, 다리 왜 이래요? 이제 다리 움직이 금지. 다리 움직이 금지. 너무 아파. 누가 아팠어요, 둘 중에? 감각이. 잘한 거죠, 그러면? 네. 은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좋아요, 은지 선생님? 네,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도 델토이드. 근데 은지 선생님이 진짜 오른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 많이 풀어주긴 해야 돼요. 여기랑 극하근 쪽. 네. 뒤로 좀 와주시겠어요? 근데 그 어떤 위치? 한 부분이 좀 아프고 여기가 네. 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면 견갑하근은 광배를 보통 잡잖아요. 이게 광배잖아요. 말고 날개 안에 그냥 쑥 들어가서 이거 잡고 돌려줘도 돼. 힘 빼보실게요. 이거 잡고 얘 잡고. 좀 위치는 맞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잡아놓고 잡으면 살을 좀더 잘. 아파요? 그냥 그 여기 측면은 네. 그냥 대충 네. 옆으로? 네. 누워서 여기 딱 보면은 쑥 들어오는 데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가 델토이드 스투블라스티. 쑥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 기준 요 범위만 풀어주면 돼요. 요 범위. 네.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살짝. 난씨 시원하세요? 시원해요? 근데 괜찮아요. 난씨 어깨 어디 안 좋아요? 저요? 네. 어깨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양쪽 다? 근데 네. 어깨요? 여기가 안 좋아요? 여기가? 승모? 네네.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안 좋고, 네. 극하근이 제일, 네. 팔 올리는 거 괜찮아요? 팔 올리는 거? 올리는 건 괜찮은데, 네. 이렇게 아이알? 아이알이 왼쪽이 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ER 머슬 많이 풀고, 후방관절랑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 후방관절랑. 네, 맞아요. 좀더 바꿔주세요. 지금 거의 뼈 따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 이제 완전. 잠시만요. 요 부분. 이렇게. 수파인 기준? 네. 바로 아래, 이렇게. 거기,
대주고 잠시만 그 바깥쪽 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눌러요. 그대로. 그대로 눌러요. 네.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음. 정혜사 맞아요? 극학은 소음이 근데 어렵긴 해요. 네. 아야 이렇게 아파요. 은수 웃는데요, 은수 쌤? 위치는 많아요. 이제 한번 해줘요. 여기 그냥 누워보실게요. 누워주시고 팩 들어가고 코라코발라킬레스 들어가고 라테스머스 솔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흉근 있잖아요. 대흉근. 대흉근은 이 겨단, 선생님이 겨단 아래쪽에 손 넣어봐요. 이렇게 잡히는 거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이게 대흉근의 근막대예요. 네, 잡아주고 ART부터 볼게요. 잡고 그걸 위로 올려줘요. 쭉 풀플렉션. 다시 위쪽 잡고 풀플렉션. 다시 잡고 풀플렉션. 이게 대흉근의 근막대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흉근 자체를 들어갈 때 우리가 소형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팔꿈치 뾰족한 부분 쇄골뼈 쭉 따라가서 쇄골뼈 쭉 따라가고 대가서 아래 내려오면은 이게 소형근이거든요. 그 얘를 잡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소형근에 대한 ART가 되는 거고 근막뒤를 잡고 들어가면은 대흉근에 대한 ART가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소형근 잡고 들어가면은 소형근에 대한 ART, 대흉근 근막대를 잡고 들어가면은 대흉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같이 들어간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MET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팔 그대로 베이스 정도 각도 만들어주시고 여기 살짝 밀어볼게요. 여기서 살짝 위로 이렇게 살짝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버티는 거. 이게 10초 버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MET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R을 살짝 눌러볼게요. R을 살짝 누르실게요. 이거는 MET의 반대 방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E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은 그 두 가지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아요. 근데 대흉근은 사실 MET 거의 안 들어가고 실제로는 그냥 ART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RPT로 그냥 풀어준다든가 이걸로 들어가요. 요게 대흉근이에요 지금. 자, 옆에 한번 보실게요. 옆에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라티스무스 솔시 볼 건데 그대로 만사 한번 하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ART 먼저 알려드릴게요. 램머슬은 우리가 날개뼈 하각 쪽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때 하각이 겨드랑이 끝부분 왔을 때 얘가 이 겨드랑이 중앙선 부분에 있어야 돼요. 하각 자체가.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면 되는 거고요. 얘를 잡고 엄지로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팔을 위로 풀 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다시 위쪽 잡고 풀 플렉션. 다시 위쪽 잡고 풀 플렉션. 이게 대흉근에 대한 ART예요. 대흉근에 대한, 이거 뭐야? 램머슬에 대한. 그 다음 MET는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손목을 겨드랑이에 껴주시고 팔을 잡으세요. 그리고 골반 그 일라크레스를 잡아주시고 위로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지금 진원 선생님 머슬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램머슬 많이 긴장되신 분들은 올리려면 살짝 그냥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진원 선생님이 살짝 팔을 이쪽 골반 쪽에 살짝 누를 거예요. 눌러보실게요, 살짝. 네. 우리가 MET라는 기법을 사용할 때는 약 20% 힘을 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골반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이 램머스 자체가 여기도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따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잡아서 고정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실게요. 똑같이 10초 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배근에 대한 MET 동시에 원래는 대원근에 대한 MET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쉽게 가요. 그냥 만세시킨 상태에서 하각 기준 그냥 그대로 눌러만 줘요. 그대로 눌러주고 그대로 눌러주고 네, 요게 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각 부분부터 가는 이유는 이 하각보다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갈비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11번, 12번은 구유골이에요. 그래서 잘못 누르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각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은지쌤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 광배근 기준 봤을 때 뒤쪽으로 하면 여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삼두의 장두가 들어가고 그리고 극하경 소홍이 같이 들어가고 신경이 하나 시작해요. 그래서 요 통로가 있는데 여기를 팔꿈치 살짝 눌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도 극하경 소홍을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찌른다는 통증 나타나게 되고 되게 많이 아픈 부위 중 하나예요. 여기를 풀려도 되지만은 아까 제가 극하경 소홍을 알려드린 거는
스파인 기준, 여기 있는 그 포사 자체, 인프라스피너스 포사 자체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 푸는 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광배근이에요, 광배근. 다시 한번 정면 보험 두실게요. 마지막. 코라코브라키얼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우리 팔을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살짝 당겨볼까요? 살짝 당겨볼게요. 그러면은, 2두가 있죠, 2두. 2두가 있고, 3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근육이 이게 바로 코라코브라키얼리스예요. 네, 힘 빼보실게요. 네. 요 사이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오해완근이라는 근육이고요. 이 밑으로 그 상한신경층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잡은 상태에서 팔을 굽힌 상태에서 펴주는 거예요. 코라코브라키얼리스 자체가 플렉션 나오기 때문에 플렉션 상태에서 익스텐션, 엘보에 대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오해완근은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오해완근은 그렇게 안 건드려요. 네, 거의 안 건들고 대부분 이제 상한신경층 눌릴 때는 보통은 사각근에서 눌리거나 아니면 팽 마이너스 눌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얘는 진짜 가끔 있다 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일단 아니다. 3두랑 바이셉스 바로 들어갈게요. 바이셉스는 잡으신 상태에서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잡고 굽히고 펴주고. ART예요. 이걸로 들어가서 괜찮으시고요. 아니면은 RP 들어가면 여기서 그 눌러만 줘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이셉스는 풀려요. 똑같이. 어깨 아프신 분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위쪽이나 등 쪽만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 바이셉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같이 풀어주면 좋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돼요. 네. 3두는 거의 안 건드려요. 3두는. 네. 그래서 3두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시원해요? 그, 두 분 다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그래서 꽉 잡아요, 꽉.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풀 플렉션이에요. 그렇죠. 꽉 잡고, 풀 플렉션. 여기서 시원해요?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장미경님 29일 수업인가요? 네. 방금 전화하고 장미경님인데. 왜 전화 오셨어요? 몰라요.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시원한데 좀 진짜요? 시원해요, 흥유쌤? 네, 아주 시원해요. 뭐였죠? 네. 광배. 바이셉스도. 광배. 이두는 살짝 끝부분 풀어야 돼요, 끝부분. 제일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 이 부분. 네.
현수 시원해요, 여기? 보통 남성분들 많이 아파하긴 해요. 보통 바이셉스 컬 많이 하니까, 팔 운동. 원래는 ART 했었고, MT 했었고, 이거 뭐야, RP 들었었고. 끼고, 잡고, 골반 잡고, 그렇죠. 네. 일단 당긴다기보다는, 봐봐요. 여기를 완전 껴주고, 손목 겨드랑이, 그렇죠. 여기 잡고, 당긴 게 아니고, 얘만 고정. 그리고, 진원 선생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가동 범위는 이분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원래 갔다가 세팅하는 거. 근데 진원 선생님은 워낙 유연하셔갖고, 안 가요, 안 가. 유로키, 내가 어깨 불편한데, 유로키와의 편한 것 같아. 어깨에 걸리는 느낌이 좀.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받기가 어려우면 어떡해? 안 해도 돼요. 네, MET는 그래서, 사실 MET보다는 저는 ART나 아니면 저희 매뉴얼 쓰는 거 많이 써요. 그래서. 네. MET는 보통 안 아프게 할 때가 좀 많이 쓰죠. 안 아프게 할 때. 네. 뭐, 진짜 포스 캡슐 푼다든가 그런 거 아니 할 때. 이거랑 강매랑 바이셉스 풀고, 바이셉스랑 코라카브라킬리스. 이거는, 거기는 이걸로. 이쯤인 것 같은데. 이 맞아요? 여기. 좀 더 아래. 거기. 안 아파서? 시원해. 네, 한번 해주세요. 혹시 뭐, 마사지 받으러 오셨어요? 네? 매주 마사지 받으러 오세요, 혹시? 형사 안 되겠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바이셉스는 거의 끝부분이 많이 뭉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위주 많이 풀어주면 되고, 보면 남성분들 특히나 이 끝부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부분, 이 안쪽 부분, 여기도 많이 뭉쳐갖고 요 위주로 많이 풀어줘요. 위쪽도 가도 되긴 하는데 실제 많이 뭉치는 거는 거의 끝부분. 시원하죠, 은지쌤? 진짜 끝부분이 아파요. 은지쌤, 앞으로 저는 크로스핏 금지입니다. 진짜 아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같이. 대표님.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일로와요, 풀어줄게. 은지 왜 풀어 다쳐요, 진짜로. 이거 힘주지 말고. 주먹. 앞으로 호빵 펀치 금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숨쉬 시원하세요? 네. 오케이. 이거 전화만 누르니까 진짜 너무 아파요. 여기요? 네. 근데 이거 전화 많이 써야 돼요. 손 너무 아프니까. 손목 아파요, 손목. 아프네요. 네, 이제 다 풀린 것 같아요. 여기 아예 그, 코라코브라큘리스. 안 보여. 안 보여요? 큰일 났다, 은지쌤. 자존심이 있지, 은지쌤. 많이 보여요. 보여야 돼요. 해보세요. 은지 근데 보여요? 근이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안 빠졌어요. 시원하세요? 네, 아파요.
그래서 지금 죽는 거 아니죠? 저요? 아니요. 네. 다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마지막? 아직 뭐 남았어요? 광배만 남아. 광배? 응. 이거 한 번 더 돌려세요, 그러면. 한 2분만 더 하고.